자, 상담심리학과 그리고 실버산업학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졸업논문 프로젝트 통계특강 거창하죠.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테스트 그리고 아노바 공부하게 될 텐데 사실 3주차 세 번째 강의에서 T테스트를 공부하셨어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검토하면서 T테스트와 아노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아노바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오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상기해 보면 T분포에 의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을 T테스트라고 불러요. 항상 T분포에 기대서, 여기 제가 T분포에 의해서라고 썼는데 T분포에 기대서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흔히 추론 통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추론 통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 자, 여기서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 이게 무슨 말이냐? 모집단에 대한 정보라고 얘기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모집단, 파퓰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단에 대한 정보를 분산,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것들로 수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와 그 정보를 잘 모르고 있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 즉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 직후에 남자아이, 여자아이의 체중에 차이가 있는지, 이거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는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아가 예컨대 여아보다 체중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검토해보고 싶은 사람은 신생아를 전부 다 조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생아를 다 조사해버리면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렇죠? 또 대한민국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한테 일제고사를 시켜 수학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평가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전수조사를 한 거니까 초등학교 3학년 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를 알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비록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표준화된 검사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규준 집단이 있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검사를 실시했을 때 이미 평균이 10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모집단의 정보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Z분포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신생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의 속성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특히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내서 예컨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전체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100명을 뽑아내서 조사하면 이때 표본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샘플.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거라고 생각되는 표본을 추출해내는 작업. 이게 샘플링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회과학,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할 거냐? 자, 표본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ADHD 애들을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일부를 뽑아내요. 샘플해서 추정을 해봅니다. 얘네들은 조사할 수 있잖아요.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낼 수 있으니까 추정된 분산, 추정된 표준 편차로 검토하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사용하는 게 T분포에 의한 T분포에 기대서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쉽게 T테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T분포가 뭔가가 되게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포에 기대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T분포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평균점이 제일 점수가 높죠. 그리고 양쪽으로 지금 대칭인 종 모양의 그림이 T분포예요. 이거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거예요. 정규 분포하고 가장 유사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요. T분포가 종류가 3개나 제시돼 있어요. 보이시죠?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는데 이 옆에 이제 R이라고 해서 R이 3일 때는 빨강색 분포, R이 6일 때는 파란 분포, R이 무한대일 때는 검정색, 정규 분포의 제일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분포는 한 개가 아니고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무한하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살펴볼 거냐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통계학에서는 자유도라고 불러요. 자유도가 3일 때는 빨간 분포를 기대서 하고 자유도가 6일 때는 파란 분포에 기대서 하고 자유도가 무한하게 커질 때는 검정색 분포에 기대서 가설을 검증해 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표본의 숫자를 늘려주는 방법이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가설 검증의 논리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영가설을 수립하고 그 영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그렇죠? 영가설이 참이냐 아니면 영가설이 거짓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참과 거짓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구간이 바로 기각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가설을 가정한 상태에서 T값을 계산해 봤더니 그 T값이 분포의 양쪽 꼬리 부분, 저기 동그라미 친 왼쪽 꼬리에 가든지 아니면 오른쪽 꼬리 부분에 들어가서 통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점수다라고 여겨진다면 영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영가설을 기각하면 자동적으로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거죠. 그런데 연구자는 어떤 걸 영가설로 수립하고 어떤 걸 대립가설로 수립하죠? 내가 진짜로 검토하고 싶은 게 대립가설이에요. 영가설은 내가 진짜로 검토하고 싶은 가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설이 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내가 진짜로 연구하고 싶은 대립가설이 참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게 가설 검증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그죠? 이건 T-테스트에도 적용되고 F, 아노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영가설과 대립가설이 가지는 의미를 명쾌하게 이해해 주시면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논리는 동일하다. 어떤 분석 방법을 쓰든지 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T값을 계산했을 때 과연 그 값이 기각력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으냐 이걸 따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분포에 기대서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가 집단 내에서 발생한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집단 간, 집단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른 말로 페어드 T-테스트라고 불러요. 대응 표본 T-테스트. 페어라고 하는 게 짝이잖아요. 연필하고 짝꿍은 뭐예요? 지우개. 너무 쉬운. 의사하고 짝꿍은 뭐겠어요? 환자일까 간호사일까? 자, 한번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페어. 그죠? 그런데 왜 페어냐면 집단 내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똑같은 사람이 처음 치료를 받았을 때와 두 번째 치료를 받았을 때 차이가 있느냐? 더 쉽게 생각하면 똑같은 사람이 치료를 받기 전에 나타났던 증상과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증상이 차이가 있어야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집단 내 차이 검증입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처럼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실험 조작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또 치료적인 개입을 했을 때 치료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교수 학습을 실시했어요. 우리가 통계 특강을 했는데 이거 평가해봐야 되는데
통계 특강을 듣기 전에 통계 지식과 통계 특강을 듣고 난 이후에 통계 지식에 차이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변인이 개입되겠지만 뭐 이제 강사의 능력도 있을 거고 학생의 능력도 있겠죠. 대개 이제 서로 상대편에게 귀인하고 싶겠지만 자, 하여튼 그 결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집단대 차이 검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치를 했을 때, 개입을 했을 때, 혹은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느냐? 있다면 처치 효과가 있다. 개입의 효과가 있다. 치료의 효과가 있다. 이 점을 밝혀주려고 하는 것이 집단 내 차이 검증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특히 심리치료와 같은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할 때 흔하게 적용하는 방법. 그죠? 예컨대 노인복지 같은 걸 할 때는 노인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을 때, 그죠? 인터넷 사용 교육을 시켰을 때 전과 후에 인터넷 사용 능력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교육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죠? 이런 개입의 분석을 위해서 쓰이는 게 집단 내 차이 검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사전 사후 설계라고 불러요. 사전에도 한번 측정을 하고 사후에도 한번 측정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사전 사후 측정치는 반드시 똑같은 피험자에게서 수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대상으로 2번 재야지 저는 앞에만 재고 다른 사람, 저희 집사람이 와서 두 번째를 재면 이거는 합당한 자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일한 피험자에게 사전에도 측정하고 사후에도 측정해 줘야 된다. 이것을 통계학에서는 대응, 매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페어도 같은 말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T-테스트를 사용하게 된다. 자, 예컨대 컴퓨터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컴퓨터 능력이 향상됐는지를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A, B, C, D, E 5명의 피험자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습시키기 전에 효과를 알아보려면 사전 점수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쟀더니 A가 4점, B는 3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얻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재요. 이때가 이제 사후 검사 점수가 되겠죠. 그랬더니 A는 6점이 됐고 B는 5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죠. 차이 점수. 사전과 사후, 즉 사후에서 사전을 빼주면 요 값이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2점이나 향상됐어요. B는요. 역시 2점이나 향상됐어요. C는 이 사람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죠. 향상이 전혀 없어요. 빵점. 이런 사람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D는 2점 올라갔고 E도 2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보기에 이 컴퓨터 학습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사전 검사보다 일관적으로 사후 검사 점수가 높아요. 대개 평균 2점씩. 그죠? 이 사람만 지금 0점이어가지고 평균을 갉아먹었지만 맨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있다. 자, 심리학적인 연구, 경험적인 연구가 아니고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면 여기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사전 검사 얻고 사후 검사 얻어서 맨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있다.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과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검증해 봐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에 기대서 한다고요? T분포에 기대서 한단 말이에요. T분포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다만 T분포를 빌려와가지고 이런 차이가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 자, 이때 가설을 수립하는데 영가설은 사전과 사후 검사의 차이가 없다는 거로 수립한다는 거죠. 대립가설은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다는 걸로 수립하는 거고. 자, 근데 연구자의 진짜 관심사는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 보여주고 싶겠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 당연히 학습시켰는데 연구자는 무조건 대립가설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T검증을 할 때는 대립가설을 그냥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연가설을 혹은 비관적으로 연가설을 수립해놓고 이 연가설이 틀렸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죠.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값을 구해야 되는데 T값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구해집니다. 자, 일단 맨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차이 점수의 평균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D, 그죠? difference가 차이니까 D가 difference의 약자예요. 그 위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올라와 있죠. 이거 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합치면 D 바예요. 얘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붙을 때는 평균. 그러니까 차이들을 다 구해놓고 그 차이의 평균을 계산해봐라. 아까 차이 기억나시죠? A 2점 차이 났어요. B 2점 차이 났어요. C는 0점 차이 났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D는 2점 차이 났고 E도 2점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5명이 참여했는데 차이가 2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2 딱 구하면 1.60이라고 하는 점수가 얻어지겠죠?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명이니까 우리가 했지만 500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죠? 이 과정을 그래서 통계 패키지가 대신 해주는 거죠. 우리는 숨은 논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차이 점수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차이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n-1분의 시그마 해놓고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씌워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인데 집어넣으니까 표준 편차가 0.894라고 하는 게 얻어졌어요. 일단 정보를 알았죠? 하나 더. 그 다음에 시그마 D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 점수의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계산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T는 뭐로 계산했어요? 이 세 번째 값 분의 맨 위에 있는 값이죠. 이게 T 값을 얻어내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T가 4.00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졌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T 분포에 기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자유도가 4이고 유의수준이 0.05일 때 T 기각값이 얼마이냐. 자,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자유도가 4라고 하는 거 이해되세요? 5명의 피험자가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개 자유도는 n-1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빼기 1 하니까 4죠. 이게 어려우세요? 5 빼기 1이니까 4잖아요. 그죠? 자유도는 n-1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T분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T분포는 뭐로 결정한다고요? 자유도가 뭐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T 그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때 유의 수준을 0.05로 할 것인지 아니면 0.01로 할 것인지는 연구자가 이미 연구를 시작할 때 정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물학 연구, 의학 연구에서는 유의 수준을 0.000001 왜? 이거는 오차가 생기면 매우 위험해지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오차를 가능한 한 거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0.05 즉 5% 정도는 내가 연구를 했는데 틀릴 가능성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의 수준 0.0이라고 딱 결정을 하면 T분포의 기각값이 딱 만들어집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2.776 이쪽으로 있든 저쪽으로 있든 기각 영역에 몇 퍼센트가 들어간다? 5%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건 통계책 뒤에 보면요. 항상 수표가 제시가 되는데 T분포, 자 자유도 결정돼 있고 유의수준 결정돼 있으면 쭉 찾아가 보면 2.776이라고 하는 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예?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얼마를 구해냈어요? 자, 얘는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값이고 이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 값이잖아요. 우리가 5명에게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그렇죠?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한단 말이죠. 어떻게 비교해요? 이 지금 금을 그어놨는데 여기가 2.776선이에요. 2와 3 사이에 지금 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넘어가면 기각력이고 얘를 안 넘어가면 채택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T 해놓고 괄호 안에 4.05라는 거는 앞에 있는 4는 자유도가 4라는 뜻이고 뒤에 붙어있는 0.05는 유의수준이 0.05로 가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통계 논문에 보면 이런 거 맨날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도가 4인 T분포를 가지고 내가 검증을 했다. 또 유의수준은 0.0으로 설정을 했다. 그랬더니 기각력이 2.776이더라. 자, 금을 딱 그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한 4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각력 안에 4가 포함이 되니까 뭘 기각한다? 0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그러면 대립가설이 뭐였어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컴퓨터 학습을 시켰더니 실제로 컴퓨터 능력이 향상이 되더라. 그런데 그 차이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차이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더라. 이해되시죠? 100번 실시하면 95번 이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기까지 해줘야 심리학 연구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맨눈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T분포에 기대서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SPSS로 이걸 실행하게 되면 보세요. 사후 검사와 사전 검사를 대응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후 검사의 평균도 구해지고 사전 검사의 평균도 구해졌어요. 그렇죠? 밑에 거 봐주세요. 자, T값이 얻어졌죠? T값이 몇이에요? 4.00.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도가 4였어요. 그렇죠? 유의 수준. 자, 여기선 유의 확률 P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0.016. 얘가 우리가 애초에 설정해 놨던 0.05 점수보다 작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0.786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애초에 설정해 놨던 0.05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연가설을 채택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P값이라고 부르는데 유의 수준이 P값보다 크면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P값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논리를 따르게 된다. 너무 간단한 논리. 그래서 통계학에서 가장 단순한 분석이 T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집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가외 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외 변인, nuisance variabl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오염 변인입니다. 오염 변인. 예컨대 지금 우리가 컴퓨터 학습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하고 난 이후의 차이를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연구자는 순전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점수가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컴퓨터 학습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순전히 그게 컴퓨터 학습의 효과냐?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향상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컴퓨터 학습하니까 너무 저기해 보이시죠? 예컨대 동일한 내담자에게 8주 동안 인지행동 치료를 실시했어요. 우울한 내담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8주 전에 검사 결과와 8주 뒤에 검사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자가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8주 동안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 이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주 동안에 무슨 로또 복권을 맞아가지고 기분이 급상승하면서 우울 점수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줄어든 게 아니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참여할 당시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도 그날은 사전 검사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점수를 우울하다고 체크를 했는데 8주 뒤에는 치료 효과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기분 좋은 날이어가지고 체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연구자가 불쌍하니까 연구자가 구미에 맞는 대로 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분명히 전보다 후에 좋아졌다고 얘기해야 저 선생님이 노력했으니까 실제로 나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웃긴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가외 변인, 오염 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보려고 하는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기 매우 까다롭게 만드는 변인이 가외 변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가외 변인은 제거하는 게 필요하겠죠. 통제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현실의 연구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8주간 치료하는데 이 사람 어디 가둬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감안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장치들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은 연구 이전에 설정해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좀 더 엄격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실수할 확률을 1%만
가정하면 유의 수준을 0.01로 설정을 하게 돼요. 연구를 해봤더니 0.01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연구가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때 유의 수준을 바꿔버려요. 0.05로. 그랬더니 차이가 있는 거로 나와요. 연구자한테 이거 엄청 유혹이 되겠죠. 기왕에 연구했는데 결과가 의미 있는 거로 나와줘야 되는데 애초에 좀 더 엄격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어라 안 나와요. 조금 느슨하게 하자 했더니 결과가 나와요. 이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 애초에 설정한 그리고 그 설정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에서는 0.05, 5% 확률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05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시작할 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집단 내 사전 사후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식별 번호를 부여해 줘야만 나중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001 내담자에게 사전 점수 얻고 8주 있다가 사후 점수 얻을 텐데 이 사람이 옛날에 몇 번이었는지 찾지 못하면 그렇죠? 적어도 이름을 알고 있다든지 아이디를 부여해 줘야만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안 해가지고 자료 다 날리시는 분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끼워 넣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 더 생각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사전 사후만 비교했지만 사전 중간 사후 분석도 가능해요. 측정을 3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4번도 할 수 있고요. 8주 치료하면서 매 회기 끝날 때마다 8번 측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손이 많이 들어가고 분석하는데 이제 번거로움이 생길 뿐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특히 사전, 중간, 사후를 하면요. 이런 변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인증동 치료를 실시했는데 1주부터 4주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4주부터 8주 후반부에 가서 변화가 우울 증상이 뚝 떨어지더라. 이거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초반보다는 4번 이상의 만남이 있어야 효과가 뚝 떨어지더라.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변화의 경향도 분석할 수 있는 게 사전, 중간, 사후. 또 최근에는 많이 하는 게 사전, 사후 하고요. 이 효과가 과연 계속 지속이 되는지. 또 가해 변인도 통제할 수 있어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려면 예컨대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자료를 얻어요. 그래서 그때도 과연 우울 점수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치료가 그 순간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T-테스트를 확장하게 되면 좀 더 정교한 분석도 가능해진다. 측정의 시기가 여러 번이 되면 될수록 더 좋은 자료를 우리가 분석해내게 된다. 이 점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효과 크기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T검증을 하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결론 딱 이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컨대 컴퓨터 학습에 효과가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 사실 아주 미미한 차이일 수도 있고 상당한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T-테스트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D값을 계산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이에요. M은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M 프리는 사전 평균, 얘는 사후 평균. SD는 표준 편차니까 사전 표준 편차 제곱, 사후 표준 편차 제곱 나눠서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D값이 나오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효과 크기를 구해서 만약에 효과 크기가 0.20 수준이면 차이는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경미한 효과는 0.80 이상이면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그러면 정보가 하나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T-테스트가 너무 밋밋하니까 차이가 있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D값을 구해서 보고해주면 연구자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 공식도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앞서 보셨던 거는 집단 내 차이 검증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집단 간 차이 검증인데 두 개의 모집단의 속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두 개의 표본을 독립적으로 추출해서 두 개의 표본 평균을 비교해서 두 개의 집단의 유사성을. 자, 제가 왜 두 개를 계속 강조하겠어요?
T테스트는 2개 집단을 비교하는 거다. 이 점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뒤에 나오는 아노바는 3개 이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신단 말이에요. 평균을 비교할 때는 T도 쓸 수 있고 아노바도 쓸 수 있는데 뭐를 결정하냐? 2개면 무조건 T예요. T는 2개밖에 할 수 없어요. F는 3개 이상일 때 아노바를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두 집단의 속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본을 적어도 2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의 차이를 검증해서 확인해 보는 작업이 집단 간 차이 검증. 다른 말로 independent t-test, 독립 표본 t-test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수법에 따라서 학습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집단은 칠판으로 수업을 하고요. 한 집단은 VOD형으로 수업을 해요. 자, 이때는 집단 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사전에도 참여하고 사후에도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한 사람은 교수법 그 칠판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VOD형으로 가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집단 간이냐 집단 내냐라고 하는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전화로 운동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한 집단은 전화로 하고 한 집단은 이메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 찍는지 살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강박증을 치료하는데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인지 정신분석 치료가 효과적인지 한 사람은 정신분석 치료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은 인지치료 받아서 효과를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또 하나, 세로토닌을 섭취한 쥐하고 섭취하지 않은 쥐하고 누가 더 학습을 잘하는지. 이거 재밌을 것 같으시죠? 미로 만들어 놓고 미로 찾기 하는데 세로토닌 복용한 쥐가 더 잘하더라. 뭐 이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전부 다 2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김윤준 선생님과 공부하셨던 건데 TV로 광고할 거냐 신문으로 광고할 거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광고가 효과가 더 좋겠어요? TV가 더 좋겠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한 집단은 TV로 광고를 하게 하고 한 집단은 신문으로 광고를 하게 했어요. 일단 이걸 봐주셔야 돼요. 광고 유형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1111이죠. 그죠? 6번부터 11번까지는 다 2라고 써놨어요. 이게 광고를 TV로 했으면 1, 신문으로 했으면 2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는 신문으로 한 사람이 1, TV로 한 사람이 2 이거예요. 이 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SPSS는 신문, TV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얘는 숫자로 얘기해줘야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1과 2로 구분을 해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 10,000과 20,000으로 하겠다.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대신에 공을 4번 더 쳐넣는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1대 100으로 하겠다. 아무 상관없어요. 구분할 수 있는 코드로 1과 2 제일 쉬우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빼먹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1번 피험자는 광고 유형은 신문이었고 판매량이 3개였어요. 그죠? 2번 피험자는 광고 유형은 신문이었고 판매량은 4개였어요. 이런 정보란 말이에요. 6번은요. 광고는 TV로 했고 몇 개 팔았어요? 7개 팔았어요. 이 사람은 광고를 TV로 했고 몇 개 팔았냐면 6개 팔았어요. 자, 맨눈으로 보기에 누가 더 잘한 것 같으세요? 당연히 2번 집단이 훨씬 잘했잖아요. TV로 판 게. 우리 눈으로 3, 4, 6, 5와 7, 6, 8, 7, 5, 8 벌써 게임 끝이란 말이에요. 맨눈으로 보기에도. 근데 심리학은 이걸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과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 T분포에 기대서 검증하고 난 결과를 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가설은 뭐냐면 광고 유형에 따른 판매량의 차이가 없다가 연가설이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게 아니죠. 정반대, 대립가설이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광고 유형에 따라서 판매량의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광고를 TV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설을 겸손하게 수립해서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을
밟는다. SPSS를 돌려보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위에 집단 통계량 먼저 보세요. 광고 유형 1과 2가 나와 있죠? 광고 유형 1에 N은 넘버예요. 사례수.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2에는 6명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값은 판매량의 평균이겠죠? 신문 광고했을 때는 4.60개 팔았고 TV 광고했을 때는 6.83개 팔았어요. 벌써 2점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TV가 이겼겠구나. 하지만 검토해보자는 거예요. T 분석을 해보니까 T값이 얻어졌죠? 마이너스 3.190. 자유도가 9였어요. 자, 이 자유도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이 제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T분포를 선택했겠어요?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선택했겠죠. 그렇죠? 여기에 기대서 과연 내가 구한 T값이 기강력에 들어가는지 기강력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검토해보는 작업을 거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림을 일단 보시면 자유도가 9고 유의수준이 0.05일 때 T 기각값을 수표에서 찾아보니까 2.262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T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왼쪽 꼬리를 선택했어요. 금을 딱 그었죠? 자유도가 9이고 유의수준 0.05일 때 T는 2.262가 지금 기준선이에요. 쟤를 넘어가 줘야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얻은 계산값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3.190. 쟤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죠. 기각력에 들어가죠.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TV 광고와 신문 광고로 판매한 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선택한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해 확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앞 슬라이드에서 이것만 보고 이제 이해해 주는 거예요. T가 마이너스 3.190인데 유의 확률이 0.011.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0.05보다 얘가 작으니까 연가설을 기각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되지만 요거만 놓고 보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0.011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작은 숫자니까 연가설이 참일 확률은 1.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일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98.9%.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확률이 훨씬 높은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대립가설을 선택한다. 이해되시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T-테스트입니다. 자, 하나 더 알아볼게요. 이게 이제 응용편이에요.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지를 검토해보고 싶어요. 아울러 그 효과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생긴 효과가 아니다. 혹은 단순히 대기 집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얻어진 효과가 아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특히 치료 연구에서 대기 집단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당신은 앞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기대가 증상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외 변인을 이 대기 집단을 집어넣어가지고 통제해 보려고 하는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집단 내 설계와 집단 간 설계를 지금 섞어 놓은 건데 보세요.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지를 알아보려면 집단 내 설계를 해야 되겠죠. 사전 사후 점수를 얻어서 사전의 우울 점수보다 사후 우울 점수가 더 낮더라.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자는 아까 가외 변인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기 집단이 그냥 기대를 가졌을 때 하고 점수를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사전에도 검사하고 사후에도 검사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잖아요. 1은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에 참여한 사람, 2는 대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사전에 하고 똑같이 8주 간격으로 사후에 점수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비교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면 이제 응용편에 조금 더 복잡한 설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일단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치료를 받은 집단과 단순히 대기한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후 우울 점수를 기준으로 차이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8주 뒤에 우울 점수의 차이가 있다면 치료를 받은 집단이 더 적고 대기한 집단은 우울 점수가 높다면 인지행동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 우울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시도했어요. 일단 무선 할당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두 집단이 사전 수준에서는 우울 점수가 동등할 것이다라고 연구자가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후만 비교해 보자. 그러면 연관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CBT를 받은 집단과 웨이팅, 대기한 집단의 사후 우울 점수 차이가 없다.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차이가 있다. 그래야 CBT가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T가 마이너스 1.835가 나왔고 P값이 얼마 나왔어요? 0.083이 나왔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정한 0.05보다 얘가 점수가 커요. 그러면 이때는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그죠? 연가설을 채택해야 돼요. 그러면 CBT와 대기 집단의 차이가 없다. 이 얘기는 CBT 하나만 한 거다. 이런 얘기로 가게 되는 연구자가 의도한 결과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런데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 분석을 달리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후 우울 점수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전 사후 점수 변화량을 기준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전제를 이렇게 깔았어요. 무선 할당을 했으니까 사전 우울 점수가 CBT 집단이나 웨이팅 집단이나 동등할 거다라고 그냥 가정해놓고 사후만을 비교했는데 더 엄밀히 해보기 위해서 이미 사전 사후를 다 쟀으니까 CBT 집단의 변화량이 더 큰지 대기 집단의 변화량이 더 큰지를 비교해보면 더 명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사후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사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사후 점수만 있었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전 사후 점수 변화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워보니까 CBT 집단과 대기 집단의 사전 사후 변화량은 차이가 없다라는 연가설을 수립할 수 있어요. 얘는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어요. 종속 변이를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T값이 2.50이 나왔고 유효 확률이 0.022가 나왔죠. 아까는 0.083이었는데 0.05보다 작은 점수. 그래서 연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교한 변수를 선택할수록 통계적인 검증력이 향상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내가 이미 이걸 미리 계획을 하고 사전 점수를 구해야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전 점수가 없으면 이런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분석은 이미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연구 설계에 빠져있는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잘 설계하실 필요. 특히 치료 효과, 어떤 개입의 효과를 검토할 때는 사전 측정치, 번거롭지만 한번 재주는 게 나중에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의미가 없는 거로 그냥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살려낼 수 있는 자료가 이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T테스트한 복습이자 아노바를 위한 준비인데 아노바도 똑같이 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개 집단의 차이는 T를 통해서 검증하지만 3개 이상이 되면 T를 가지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고안한 방법이 F테스트. 이걸 다른 말로 아노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컨대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아까는 칠판형이냐 VOD형이냐만 가지고 구분했잖아요. 하나를 더 넣어서 세미나형까지 3개 방법을 가지고 비교해보자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지. 자, 이때 독립변이는 몇 개가 될까요? 독립변이 몇 개? 3개? 1개? 왜 말씀이 없으세요? 설마 2개? 독립변이 몇 개? 1개예요. 변이는 1개. 뭐예요?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변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수준이 칠판형이냐, VOD형이냐, 뭐예요? 세미나형이냐이지. 독립변이는 1개예요.
이 아노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독립변이 두 개가 되면 이제 투웨이 아노바라고 해서 더 복잡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독립변인 한 개짜리를 지금 세 개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하는 거일 뿐이라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예로 우울증 치료 효과 연구를 하는데 아까는 인지치료하고 정신분석 비교했잖아요. 이번에는 인지치료하고 수용 전념 치료하고 전통적인 치료, 흔히 TAU라고 불러요. 기존에 해오고 있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해서 효과가 새로운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료하고 인지치료하고 수용 전념 치료를 비교했더니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새로 만든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아닌 세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아노바, 분산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어로 아노바,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입니다. 제가 밑줄 쳐놓은 걸 따온 거죠. 그래서 아노바 하는데 이게 뭐냐? 분산 분석이다. 혹은 어떤 책에서는 별량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F테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F테스트라는 얘기는 어떤 분포에 기대서 한다는 거겠어요? F분포에 기대서 한다. 자, 이제 논리가 이해되시죠? F는 T하고는 모양이 다른 또 독특한 분포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노바는 왜 하냐? 분산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차이냐? 그런데 분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이 있어요. 자, 아까 T테스트 할 때도 집단 내 비교가 있었고 집단 간 비교가 있었잖아요. 항상 통계학에서 이게 나오는데 아노바도 분산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집단 간, 집단 내.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CBT 한 집단과 정신분석 치료한 집단과 전통적 치료한 집단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져야 CBT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지치료가 정신분석보다 효과적이고 정신분석은 기존 치료보다 효과적이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단 내라는 거는 인지치료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참여해서 적은 효과 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증상이 감소되는 폭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심각했기 때문에 증상이 덜 감소했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집단 내 차이고 집단 간 차이가 이걸 했느냐의 차이니까 연구자의 관심사는 개인 차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이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집단 간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밝혀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단 간 차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단 내 차이도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분산이 생겨난다는 것을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만 우리가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건 집단 간 분산인 거죠. 오케이. 집단의 분산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집단 간 분산은 독립변인의 효과다. 처치의 효과, 개입의 효과, 학습의 효과. 이거 이해하시죠? 집단 내 분산은 뭐예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인차. 이거는 이 사람이 인지치료 집단에 가든 정신분석 치료 집단에 가든 전통적 치료 집단에 가든 있을 수밖에 없는 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능한 집단 내 분산은 줄이고, 그렇죠? 집단 간 분산은 키우고 이런 게 좋은 처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훨씬 쉽습니다. 사전 수준에서 동등한 세 개의 집단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집단에 각기 다른 처치를 실시했어요. 한 집단은 칠판형으로 강의하고 다른 집단은 VOD형으로 강의하고 세 번째는 세미나형으로 강의했다. 이렇게 했더니 각 집단마다 다른 결과가 얻어졌다. 예컨대 학업 성취도가 칠판 집단은 5.5였고 VOD형은 7.5였고 세미나형은 6.1이었어요. 차이가 있죠. 맨눈으로 보기에.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뭐냐? 실제로 학습 처치가 달랐기 때문이냐 아니면 워낙에 존재했던 개인차 때문이냐 이거 구분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때 실시하는 게 아노바, 분산, 분석. 분산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밝혀내는 방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연구자의 관심사는 서로 다른 처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학습 유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결론이면 앞으로 칠판 강의를 하지 말고 VOD형 강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밝혀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해보면 집단 간 분산은 각기 다른 처치를 받은 세 개 집단이 서로 얼마나 다르냐를 반영해주는 정보. 집단 내 분산은 동일한 집단 내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반영해주는 정보.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자, 집단 간, 영어로 between이에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집단 내는 영어로 within이에요. 그래서 between, within 이런 개념 쓰니까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그마는 분산을 의미하잖아요. 시그마의 제곱이. 그러니까 얘는 집단 간 분산이 되는 거죠. 얘는 집단 내 분산이 되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 토탈 분산, 총 분산이라고 불러요. 전체 분산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총 분산은 뭐로 구성된다? 두 부분인데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으로 구성된다.